KBS 1라디오 특별기획 온라인 토크쇼 우리 아이 우리 미래. 급감하는 출산율을 바라보는 우리 국민들의 시선에는 걱정이 가득하죠. 하지만 문제는 다들 걱정만 하고 있을 뿐 이렇다 할 반전의 계기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는 건데요. 결혼과 출산은 개개인의 선택이지만 그러한 선택이 모이고 모여서 기록적인 저출생 현상을 심화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게 점점 어려워지는 현실 속에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 걸 더 이상 개개인의 부담에만 맡겨서도 안 될 겁니다. 아프리카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죠.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우리는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써야 할까요? 미래는 우리가 오늘 무엇을 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KBS 1라디오 특별기획 온라인 토크쇼 우리 아이 우리 미래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이 저출생 위기를 진단하고 또 그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저희 KBS 1라디오가 특별기획으로 마련한 사흘간의 온라인 토크쇼 우리 아이 우리 미래. 벌써 오늘이 마지막 날이네요. 우리나라가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저출생 관련 예산으로 투입한 돈이 280조 원에 이른다라고 하죠. 하지만 그 결과는 여러분도 잘 보고 계시는 그 숫자인데요. 이렇게 기록적으로 낮은 출산율 어디서부터 꼬인 걸까요? 또 우리는 그 관련된 예산들을 자원들을 적재적소에 투입하고 있는 걸까요? 같이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해 보시죠. 우리 애청자분들도 사교육비나 육아 혹은 이런 제도에 관련된 고민들 함께 나눠주십시오. 저희가 사흘 동안 계속해서 라떼 2잔 또 디저트까지 포함되어 있는 선물 세트 준비해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추첨이 아니라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모든 분들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2908님. 우리의 미래라 열심히 키워보고자 했는데 사춘기 딸은 감당이 안 됩니다. 이런 글도 좋습니다. 이런 글도 좋습니다. 사춘기 딸이랑 같이 라떼 2잔 들어가니까요. 같이 드시고 조각 케이크도 같이 나눠 드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그리고 KBS 콩이 열려 있고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함께 하시죠. 온라인 토크쇼 우리 아이 우리 미래 출발합니다. KBS 라디오 2968님. 아기 등원시키자마자 라디오 듣고 계시는데 엄마랑 떨어지기 싫다는 아기를 뒤로 하고 출근하고 있는데 마음이 아파요. 이렇게 또 보내주셨네요. 관련된 이야기 오늘 많이 해볼 겁니다. 오늘 마지막 주제는 온 마을이 함께 키우는 아이입니다. 어떤 제도와 정책으로 우리 아이들을 키워야 할지 자 정부의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자문위원단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서울여대 정재훈 교수님 그리고 다자녀 워킹맘의 상징이기도 한 동아일보 이미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미지 기자님이 좀 이렇게 다자녀 가구 그 단위가 다르더라고요. 자녀가 4명입니다. 4명. 혹시 나이대가 어떻게 돼요, 아이들? 저희 초등학생 3명에 유치원생 하나 있습니다. 6학년부터 7살까지. 4명을 키우고 계시고. 쌍둥이 없습니다. 쌍둥이는 없고. 네. 정재훈 교수님은 자녀가 2분인데. 네, 둘입니다. 네. 근데 터울이 상당하다고 들었습니다. 네, 큰 딸이 이제 92년생이고 늦둥이 아들이 15년생이니까 조금 나죠. 네. 17살 터울인가? 그러면? 20살이 넘는 거예요? 23살인가요? 그렇구나. 오,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어디 나가면은 첫째랑 막내랑 자취. 거의 뭐 그냥 이모 뭐 둘이 이렇게 같이 나갈 일이 없죠. 굉장히 좀 특이한 케이스이기는 한데 우선은 그 늦둥이를 보셨으니까 어떻습니까? 뭐 체력적으로나 이런 것부터 여쭤봐도 되나? 뭐 개인차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그 사실 이제 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 이렇게 아무리 시간이 지났어도 기억이 나잖아요. 네. 이 아빠됨이라는 느낌은 그 아이를 품었을 때 별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이 그 아빠됨을 실천하는 과정이 옛날에는 어떻게 키우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애가 젖어도 자랐다. 90년대. 네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거고 제가 한 역할이 뭐가 있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 그 늦게 태어난 아이를 키울 때는 아무래도 제가 이제 인생의 경험이 쌓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더 아이의 관점에서 보게 되고 그러니까 아빠가 부모가 역할이 이런 거구나. 아이가 이런 걸 원하는 거구나. 그래서 좀 더 이제 아이 관점에서 아이를 키웠다고 할까, 함께 한다고 할까.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옛날에 생각하면 반성이 많이 되죠. 물론 이제 옛날에 키울 때하고 너무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네. 막 그냥 바쁘고 뭐 쫓겨다니면서 키울 때와 조금 그래도 시간이 지나고 여유가 있을 때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근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아이 관점에서 내가 아이를 키우지 못했구나. 예, 그게 굉장히 큰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서 그 인터뷰하신 것도 봤는데 학자로서도 반성하면서 다시 돌아보게 된다 이런 말씀도 하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 뭐 제가 당시도 뭐 쭉 공부해 온 게 뭐 가족 정책, 네. 예, 뭐 이제 저출산 이런 것들 연구해 왔는데 네. 독일과 비교하면서 근데 이 책상에서 했던 이야기들이 내가 실천 못한 게 많았구나. 예, 이런 것들을 직접 아이를 나중에 늦게 키우면서 깨닫고 반성하고 지금도 보면은 제 관점에서 무심코 이야기했다가 아이에게 내가 상처를 줬구나라는 것들이 옛날에는 안 보였을 것 같은데 그다음에 네, 지금 네. 제가 봐도 다른 아빠들은 잘 모르고 지나가는 그런 것들이 이제 보이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3225님이 저도 자녀가 4명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근데 이제 그 자녀의 나이가 28, 26, 23, 20살이라고 막내가 20살이시네요. 키우면서 힘든 날도 많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한순간도 후회한 적이 없어요. 저희 아이들은 5명씩 낳고 싶다는 말이 저에게 칭찬해 주는 말 같아서 너무 기분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4, 5, 20 손주가 20명 될 수도 있네. 근데 저는 세 자녀 아빠잖아요. 이 말이 공감이 가요. 둘째 낳고 셋째 키우다 보니까 애들을 왜 4명, 5명까지 낳는 집이 있는지가 이해가 가는 거예요. 아이들이 너무 좋다 보니까. 맞아요. 이미지 기자님 이제 4명 키우는 입장에서 어떠세요? 저 완전 공감하죠. 진짜. 그래서 저는 가끔 그 정부 당국자분들 만나면 그런 얘기 하거든요. 다자녀분들을 더 밀어줘라. 이분들은 둘 낳았으면 셋 낳고 싶고 셋 낳았으면 넷 낳고 싶은 분들이다. 훨씬 심리적인 문턱이 낮다. 저도 약간 여력은 안 되지만 가끔 5째를 낳으면 어떤 모습일까? 어떻게 생겼을까? 왜냐하면 1번, 2번, 3번, 4번이 다 너무 다르고 너무 매력이 있으니까 5번 낳으면 어떨까? 그런 무서운 생각이 가끔 들 정도로. 참고로 다자녀 집안에선 번호로 부릅니다. 그렇죠. 맞아요. 죄송합니다. 네. 저희도 사실 인권 있습니다. 우리 애들. 넷째의 이름까지 지어놨는데 아내가 반대해서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그럼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왜 딩크족이라고 한 아예 아기를 갖지 않겠다라는 부부들도 물론 이제 존중받아 마땅합니다만 그분들에게 하나를 생각을 바꿔서 낳도록 하는 것보다 이미 하나나 둘을 낳고 또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더 나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드린 게 오히려 보면 더 효율적일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출산 장려 정책이라는 어떤 흐름이 지난 20여 년 동안 있었는데 이게 사실은 처음에는 그래도 그런 흐름을 보였어요. 이게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해가지고 2006년부터 실시하면서 5년 단위로 한 10년 정도는 아이를 낳은 그 이제 부부들을 지원하는 것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뭐 그래도 이렇게 출산율이 오르질 않으니까 2015년도부터 이제 그 3차 기본계획 지금 이제 2020년 4차 기본계획 시행 중인데 2015년을 기점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소위 말하는 청년 지원으로 방향이 돌았죠. 예, 그게 좀 어떻게 보면은 청년 지원은 나중에도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보편적인 사회보장 제도, 주거보장 일자리 지원이라든지 그렇게 갔어야 되는데 너무 그 청년들에게 아이를 낳아라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오히려 반발을 사고. 근데 또 이왕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이제 부모들의 부담은 많이 덜어주지 못하고. 이런 어떤 정책적인 미스매치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게 있죠. 물론 청년 세대가 젊으니까 아이를 뭐 이렇게 낳기 시작하면 좋기는 합니다만 약간 정책의 효과 측면에서는 약간 좀 떨어질 수도 있었다라는. 개인의 선택을 강요하지 말고 개인의 선택에 따른 인센티브. 쫓아가는 지원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 그게 그러네요.
뭐 사람의 생각을 바꾸라고 강요하는 것도 사실은 또 효용이 떨어지니까요. 이제는 어렵죠. 예. 이정주님, 초등 아들 2, 딸 1명 키우고 있습니다. 3명 키우시는구나. 남편 해외 출장이 잦아서 일하면서 셋을 혼자 케어하려니까 힘에 부치신다고. 그래도 1명 더 낳고 싶은 건 왜일까요? 크크크. 이게 이렇다니까요. 2명, 3명 이렇게 키우시는 분들은 알아요. 이 삶의 이미지 기자는 이거 어떻게 표현해 주실 수 있을까요? 4명 키우면서. 아, 저의 삶이 네. 뭐 어떤 식으로? 진짜 왜냐면 제 기자 생활한다라는 것도 시간을 어떻게 보면은 사회 사건 사고라든지 분초 단위로 쓰죠. 출입처의 일이라든지 여기에 빼앗기면서 또 어떻게 보면 내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되잖아요. 네. 제가 감히 말씀드릴 건데 언론사 재직하는 여기자 중에 아이 넷은 제가 최초가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주변에 없죠. 요새 뭐 하나도 잘 안 낳는데 쉽진 않았고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애초에 다자녀를 갖고 싶다라는 꿈이 먼저 있었고 근데 제가 기자가 될 줄은 몰랐고 그래서 되고 나서 그렇지만 한번 해볼까 해서 이제 나왔던 건데 셋째까지는 계획해서 나왔고 넷째는 우리 넷째가 들으면 가슴이 아플 수도 있겠지만 약간 의도치 않게 생기긴 했으나 너무 행복합니다. 지금 뭐 물어보신다면 뭐 일말의 후회도 없죠. 그렇죠. 약간 이제 경제적인 것도 또 하나 걱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각 가정의 이제 사정은 다 다른데 어찌됐든 간에 경제적인 거는 어느 집이든 또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왜 옛말에는 어르신들 그런 말씀했어요. 애들 자기 수저는 입에 물고 태어난다. 걱정하지 말아라. 자기가 가지고 태어난다. 그렇죠. 근데 지금 그게 2000년대에도 통할 말인가는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고 계실 텐데 양육에 드는 비용이나 부담 두 분은 좀 어떻게 체감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이제 좀 딱딱한 이야기지만 비용을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네. 기본 비용이라는 것과 압박 비용. 그러니까 압박 비용, 경쟁에서 오는 압박. 그러니까 사실은 기본 비용, 아이를 임신, 출산, 양육에 들어가는 비용은 옛날보다 굉장히 줄었죠, 사실. 요즘 뭐 학교 갈 때 뭐 애 학교 보내면서 돈 듭니까? 무상 보육, 무상 교육. 뭐 태어나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심지어 뭐 부모급여 100만 원도 주는 세상이니까. 그런데 이 압박 비용이 커지는 거죠. 압박 비용. 애가 태어나자마자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기죽지 않게 키워야 된다라는 그런 것들. 그렇게 들어가는 비용들, 뭐 비싼 유아차, 유모차를 사야만 한다든지, 뭐 해외 여행, 뭐 캠핑 등등등. 거기에 이제 사교육 비용까지, 경쟁에서 오는 압박. 사실은 이제 우리가 여기에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끼게 되는 거죠. 기본 비용보다는 압박 비용. 압박 비용. 네. 그러니까 사실 저도 첫째 나왔을 때는 왜 유명한 연예인이 몰고 다니는 유모차를 샀었어요. 근데 이제 둘째가 어느 정도 크고 필요 없으니까 팔았거든요. 근데 셋째가 계획 없이 이제 낳게 됐잖아요. 셋째가 태어났는데 그때는 그냥 중고로 국산 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그렇게 좋은 거 비싼 거 살 필요가 없었던 건데. 그렇죠. 공감하세요? 완전 공감하죠. 저도 똑같은 그 루트를 거쳤고요. 첫째 때는 남들이 사라는 거, 투두리스트들이 있거든요. 돌아다니거든요. 낳으면 뭐 사라. 똑같이 샀다가 둘째, 셋째 키워보니까 아무 필요가 없더라고요. 어차피 아무리 비싸고 좋은 거 사봐야 1, 2년 쓰면 다 헝거대기 마찬가지고 무겁기만 하고 그래서 저도 셋째, 넷째 때는 그냥 아예 휴대용 유모차로 6개월부터 다 끌고 다녔어요. 그냥 탈탈이라고 하죠. 애들 잘 타고 있습니다. 네, 그럼요. 그리고 저는 그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 아까 그 사회자분도 말씀하셨지만 온 마을이 키운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과거에는 통용이 됐죠. 정말 아이들 풀어놓으면 알아서 큰다. 이게 풀어놓으면 어디든 마을 공동체가 있고 대가족이 있고 봐주는 사람들 다 옆집 있어서 가서 밥 먹고 그럼요. 다 됐는데 요새 그게 안 되죠. 다 핵가족화됐고 그렇죠. 마을 공동체 사라졌고 그리고 대부분 맞벌이 하시고 그러면은 이제 엄마 아빠가 돌볼 시간이 없으니까 그 돌볼 시간에 어딘가에 또 아이를 맡겨야 되고 그러면 그게 결국 부모가 몸으로 돌보든 돈으로 돌보든 뭐 이런 말은 좀 그렇지만 부모가 몸빵해야 되는 세상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과거처럼 뭐 알아서 큰다라는 말은 이제 통용이 안 되죠. 그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이 과연 있을까? 얼마나 있을까? 또 체감을 하실까? 이것도 되게 궁금하거든요. 이미지 기자님 어때요? 이거 진짜 요것만 가지고 한 2시간은 떠들 수 있는데요. 쌓인 게 많아가지고.
아니 정말 그 아이 내시다 그러면 야 뭐 애국자다 일단 그다음에 야 뭐 요새 나라가 다 키워준다며 이 말씀들을 꼭 하시는데 그 나라의 그 기본 비용 말씀하신 그 부분의 수혜는 분명히 충분히 받았고 감사하고 하는데 다자녀라고 해서 특별히 더 많이 지원되는 건 솔직히 체감을 못했어요.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가장 큰 거는 저희 입장에서는 그 다자녀 지원이라고 해도 그 안에서 기준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이를테면 소득 기준이랄지 무슨 기준이랄지 그래서 제가 뭐 국가장학금 뭐 세 자녀 이상이면은 첫째부터 다 준답니다. 해서 와 막 저 축하 연락 엄청 받았거든요. 근데 막상 가서 보면 뭐 소득분이 무슨 분이 해서 저는 안 돼요. 뭐 그런 식의 그 것들이 너무 많아서 큰 지원들은 다 그런 식으로 못 받고 그리고 또 하나의 큰 지원이 주거 지원들이 있잖아요. 근데 주거 지원은 뭐 이건 뭐 다자녀에만 국한되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대부분 융자 지원, 즉 주고 돌려받는 대출해주는 지원이거나 아니면 이게 사이즈는 크지만 사실상 그 수혜를 받아가시는 분들은 적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야, 뭐 임대주택 뭐 해준대 한다고 제가 지금 여기 살고 있다가 저 임대주택 보고 옮기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주거라는 거는 사실 여러 가지 그 결정 요인을 가지고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뭐 그걸 가지고 막 굉장히 절대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근데 비용은 많이 드니까 나라에서는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해주는 것 같은 가시효과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걸 이제 제하고 나서 나머지 지원들은 자잘해요. 그래서 마치 이렇게 젖은 그 가랑비에 뭐 스미듯이 이게 내가 옷이 젖었는지도 안 젖었는지도 모르게 뭐 무슨 요금들 뭐 전기 요금, 수도 요금 그리고 또 뭐죠 가스 요금 뭐 이런 것들 할인해 주는데 이거 다 합쳐봐야 2-3만 원 될까요? 예, 그리고 공공주차장, 뭐 공영시설. 근데 제가 뭐 물론 뭐 많이 가면 좋겠지만 살면서 뭐 한 달에 박물관 몇 번이나 가겠습니까? 공영주차장도 이용 많이 하면 좋겠지만 그 뭐 몇천 원 할인? 네. 진짜 근데 체감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 공감합니다. 문제들 때문에 다자녀 막 많이 혜택해 주는데 왜 안 낮춰? 이거 진짜 저도 그래서 답답합니다. 종종 이야기합니다만 몇천 원, 몇만 원 혜택 주는 거 그냥 다 긁어 모아서 크게 줘야 된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작은 것 빈도수에 조금 약합니다. 그럼요. 큰 거에 강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거는 이제 세 자녀를 키우면서 외벌이를 지금 한 15, 16년 하고 있는 저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소득은 아니니까 이제 세금을 좀 많이 내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외벌이로 1억을 혼자서 벌고 있는 5가구가 맞벌이로 5천씩 1억을 버는 가구보다 세금을 훨씬 더 많이 냅니다. 왜냐면 맞벌이 하면 각각의 공제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되게 불합리한 거죠. 인적 공제도 굉장히 부족하고 그래서 이것도 좀 달라져야 할 제도 중에 하나라고 외벌이의 아빠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녀들의 터울이 20년이 넘으니까 첫째를 낳았을 때 어떤 제도적인 것, 둘째를 낳으신 이후의 제도적인 것, 이 많이 체감이 되시나요? 뭐 이건 개인적인 경험이라고 해도 어차피 이제 정책 연구한 사람 입장에서 흐름을 쭉 보면 2000년대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정책 변화를 많이 하게 돼요. 아무래도 저출산 대응 때문에. 그래서 뭐 육아휴직 제도도 2001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된 거고, 뭐 아이를 임신하게 되면 과거 용어로 이제 고운만 카드, 국민행복카드 해가지고 그 임신 기간 동안의 진료비라든지 그걸 초반에는 한 50만 원 줬었는데 충전해 줬었는데 카드에다가 지금 거의 한 200만 원 이상 수준으로 올라갔고, 뭐 아동수당 주잖아요. 아동수당 아마 지금 아동수당이 뭐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청취자 여러분들 많으실 거예요. 기본적으로 10만 원 이제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되기 전까지 주는데, 근데 사실은 그 부모급여라고 그래가지고 아동수당의 일종입니다. 태어나자마자 첫돌 잔치 할 때까지는 100만 원 주고, 뭐 저는 물론 그건 못 받았죠. 근데 그 이후에 생긴 거라서. 요거는 이제 2023년 이때부터 시작한 거예요. 최근에 많이 됐고. 그다음에 뭐 어린이집 보내면은 옛날에는 보육료 다 냈는데 보육료 뭐 유치원 교육비 거의 사실상 무상이고, 뭐 학교에 보내도 뭐 책값을 부담을 합니까? 뭐 점심 특히 그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밥 뭐 이런 비용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기본 비용 이런 것들은 상당히 이제 그 부담이 줄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너무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이런 이제 경쟁에서는 압박 비용이 오히려 과거보다 늘었다. 이게 차이다. 기본 비용은 줄고 압박 비용은 늘고, 이게 어떤 차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윤나님, 저는 셋째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펑펑 울었습니다.
아이들 어떻게 키우냐며, 우리 노후는 어떻게 하냐며, 지금은 알뜰살뜰 열심히 살고 있지만요.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최진영님, 다자녀 청약 넣으려고 봤더니 집 규모가 너무 작더라고요. 5명이 살 수 있는 집인가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렇죠? 한 59제곱미터, 한 17평인가? 그 정도로 이제 다자녀 청약 대상으로 넣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뭔가 싶기도 하고요. 우리가 또 따져볼 문제 중에 하나가, 이건 뭐 기사화도 많이 되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우리나라가 2006년부터 저출생 관련 예산으로 쏟아부은 게 뭐 280조 원이 넘는다, 뭐 누구의 주장으로 뭐 300조 원이 넘는다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그 중에서 이건 좀 너무 아쉬웠다, 왜 이렇게 예산을 썼어야 했을까, 이런 지점이 있을까요? 두 분 생각 중에. 그러니까 뭐 엉뚱한 항목이라고 그럴까? 예를 들면은 저기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지원 사업. 네. 이게 다 저출산 대응일까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어떤 교육 복지나 네. 사회보장제도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저출산 대응으로 포장을 해가지고 예산에 넣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임신, 출산, 양육, 아이를 직접적으로 키우는 것, 네. 거기에 들어가는 그 예산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돈을 안 쓴 거예요. 지난 20년 동안.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그 280조 원 중에서 실질적인 저출생 대응 예산이 아닌 것도 그냥 보여주기식으로 그냥 합치고 얹어서 뭐 절반 정도 썼다. 굳이 뭐 양보하면 절반 정도 쓴 건데 그 OECD 회원국에서 그중에 이제 그 국내 총생산 대비 가족복지 지출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네. 가족복지 지출 비율. 이게 진짜 저출산 대응 예산이에요. 네. 아이를 낳고 키우는 데 쓰는 예산. 근데 그게 비용인데 그게 우리나라가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거의 이제 하위권 수준이다. 그 사실 우리나라는 돈을 안 썼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보면 또 이런 결과가 나왔다. 뭐 여러 가지 구조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민지 기자도 관련 취재 많이 했을 것 같은데요. 뭐 예산도 할 말 많죠. 진짜 그러니까 그 예산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그 예산을 저출산이라고 끼워놓은 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그 예산들은 각자 다 필요하겠죠. 근데 저출산 예산이 아닌데 끼워놓고 우리 이만큼 썼다. 근데 왜 안 늘지라고 의문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거봐라 돈으로 안 되네. 그렇죠. 예, 이제 뭐 더 오히려 약간 패배 인식만 더 강해질 수도 있고, 이게 또 저출산 예산 중에 상당 부분이 아까 얘기했던 주거 지원이랄지, 그러니까 금액은 큰데 수혜자는 많지 않고 약간 효과도 소위 가성비가 떨어지는. 그리고 그게 저기 예산이라는 게 보통 국민들 입장에서는 받아서 쓰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거는 나중에 갚아야 되잖아요. 갚아야 되니까요. 예. 주거 지원. 예. 지금 완전. 김민범님이 이대호 사회자님 커피 먹고 싶어요 보내주셔가지고 드십시오 보내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됩니다. 할당된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쓰게 됩니다. 저희가 특집이어서 평소보다 커피 쿠폰이 조금 더 많습니다. 이럴 때 이제 곳간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건 제가 개인적으로 모시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KBS 1라디오 특별기획 온라인 토크쇼 우리 아이 우리 미래를 듣고 계시고요. 아이를 왜 낳지 않느냐 뭐 이렇게 체근할 건 아니고요. 구조적인 문제부터 진단을 해봐야죠. 그걸 개선해야 자연스럽게 출산과 육아에 대한 생각도 열릴 겁니다. 우리 청취자분들의 사연 준비되어 있는데요. 어떤 고민이 있는지 같이 들어보시죠. 26개월이요. 어린이집 가기 전 단계에서 그 돌봄 서비스가 2주는 너무 짧기도 하고 좀 장기적으로 되면 한 6개월 정도는 해주면 좀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특히 이제 근로자들한테는. 저희는 둘 다 자영업자라서 시간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직업인데 이제 근로자들은 회사에 아무튼 딱 정해진 시간에 이제 나가야 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지원이 잘 되면 이제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사연 주신 그 유아하시는 아빠 분도 그렇고 김지민 님도 KBS 콘을 올려주는데 자영업자들은 아기가 생기면 가계 소득이 줄어든다. 예, 이런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이 아이를 제대로만 누군가 맡아서 보육만 잘 해줘도 마음이 좀 놓일 수 있을 텐데 이미지 기자는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아이 넷 키우면서 어떻게 막 발 동동 굴렀던 적
많았을 것 같아요. 뭐셀 수도 없죠. 뭐 저도 사실 어떤 워킹맘이나 한 번씩은 그런 경험이 있으실 테지만 막 급박한 상황인데 아이는 맡길 데가 없고 해서 애를 등쳐 업고 그냥 회사 왔던 적도 있어요. 근데 정말 뭐 드라마틱한 사건이 많았습니다. 뭐 데리고 왔는데 갑자기 차 뒤에서 애가 그 좀 아침 시간에 그렇지만 구토를 해서 막 그걸 정리해서 올라가서 막 회사 화장실에서 씻겼던 기억도 있고 네, 지금 저희 사장님은 모르실 테지만 이렇게 불법 출입을 저희 애가 한번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장님. 뭐 많죠. 근데 이게 정말 그 지금 방금 청취자분도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아까 예산이랑 같이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그 예산의 상당 부분이 사실은 저는 일가정 양립 부분에 쓰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적게 쓰이고 있고 그 어떤 데 쓰여야 되냐고 생각을 하냐면 저도 이제 기업에 계시는 분들 만나보면 근로자도 그렇지만 사실 우리나라 뭐 거의 90% 99%뭐 중소기업이잖아요. 중소기업에서는 이런 육아 지원을 해주기가 사실 힘들고 그렇다면 이런 육아 지원을 해주는 기업에 그만큼 본인들이 손실나는 만큼 상당한 지원을 해줘야 이분들도 지원을 해줄 수 있죠. 사실 그렇죠. 이분들에게 부담을 떠안으라고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 그래서 그런 양립 지원을 위한 대기업은 뭐 대기업도 물론 해주면 좋죠. 대기업은 이제 약간 촉진하고 독려하는 예산들을 많이 좀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중소기업은 좀 실질적인 지원.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 뭐 나라고 악덕업주 되고 싶냐. 우리도 지금 그렇게 해놓으면 사람이 안 오는 걸. 뭐 젊은 사람들이 오질 않잖아요. 뭐 복지 안 좋다 그러니까. 그런 지원을 많이 늘려야 됩니다. 진짜. 5777번 쓰시는 분이 자녀 2명의 맞벌이라 2년 휴직하고 출산휴가 3개월 쓰고 오늘 9월 6일 원래 복직 날짜인데 권고 사직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어머. 10년 동안 헌신하면서 일했던 회사인데 씁쓸합니다. 참 이게 이제 현실인 거죠. 이거 불법 아닌가요? 근데 이거. 근데 또 뭐 사정이 안 좋은 또 중소기업일 수도 있는 거고 지금 또 뭐 내수 경기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도 뭐 이게 참 저출생 예산을 이제 써야 되는데 저희가 이야기하던 주제로 돌아가서 보면은 어린이집이 매년 2,000곳씩 그 계산을 해보면 하루에 6곳씩 어린이집이 문을 닫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태어나는 아이 수가 줄어드니까 어쩔 수도 없겠습니다만 이 저출생 예산을 오히려 이런 곳에 다시 돌려서 쓰는 건 어떨까요? 그러니까 아까 방금 이미지 기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일가정 양립이라고 하잖아요. 일가정 양립, 부모의 일가정 양립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저출산 대응 예산을 집중적으로 썼어야 되는데 네. 이게 좀 모자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결국 이제 일가정 양립이 되려면 여러 가지 있지만 일단 아이가 태어나서 그 태어나고 부모가 일하러 나갔을 때 아이가 갈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게 결국 이제 어린이집, 유치원 그리고 이제 초등 돌봄 뭐 이런 것들인데 여기에 우리가 그나마 어린이집은 좀 확대를 했어요. 네네. 어린이집은 많이 확대를 했는데 어느 정도 확대를 했는 거 아니? 이거 확대하다가 이 출산율 그다음에 출생률 추세를 볼 때 분명히 어린이집 수요가 공급이 초과할 것이다라는 것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리고 어린이집도 많이 문 닫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필요하니까 굉장히 많이 확대를 한 거죠. 2015년 이때까지 굉장히 확대를 했었고 그랬는데 결국은 그 사이에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의 격차랄까? 이런 것들도 생겨났고 그러니까 부모들이 시간적으로는 아이를 보낼 곳이 있는데 부모들 입장에서는 어느 순간 이 어린이집 보내야 돼, 유치원 보내야 돼 고민을 하는 실제로 또 격차가 보이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이 됐고 그다음에 결정적인 게 초등 돌봄 절벽. 네네. 초등학교 가게 되면은 그나마 어린이집 유치원 때는 4시 5시 급하면 7, 8시까지 아이가 있었는데 초등학교 가면은 더 일찍 끝나죠. 3번 겪으시고 이제 4번째 겪으시게 되겠네요. 그쵸. 이미지가 이제 12시 신데렐라입니다. 넷째가 가면 정오 신데렐라. 그래서 이제 초등 돌봄 교실이 확대가 안 되다 보니까 수요의 10%도 충족을 못 시키고 그러다 보니까는 부모가 이제 아이가 초등학교 가는 순간 또 우왕좌왕해 특히 엄마들이. 그쵸. 그래서 이제 이런 일가정 양립이 되도록 하는 상황에 투자를 굉장히 못한 것. 여기 이제 문제인 거죠. 그러게요. 지금 1781번 쓰시는 분도 어린이집 보내고 하루 3시간 근무를 하는데 유치원 다니면 훨씬 더 빨리 끝나게 되니 방과 후나 학원으로 결국은 비용을 더 지불해야 합니다. 초등학교 가면 더 심해지고요.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저학년이 너무 일찍 끝나서 그래서 지금 늘봄 학교
이런 것도 생겨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요거 도입이 되면 어떻게 좀 실효성이 있을까요? 이게 방과 후 교실이랑 돌봄 교실 하나로 합치는 그런 개념인가요? 네, 그러니까 초등 돌봄 교실이 수요를 많이 충족을 못 시키고 그런데 이제 또 한 선택으로 방과 후 학교, 방과 후 과정 해가지고 어쨌든 아이들이 학원식으로 배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요 두 개를 합쳐서 아이들을 오후 4시나 5시까지 급할 때는 7, 8시까지 학교에서 학교를 이용해서 이제 교육도 시키고 돌봄도 해주겠다. 이게 늘봄 학교인데 이건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좀 늦은 감이 있고 서유럽, 뭐 독일 이런 데서는 벌써 한 20년에 걸쳐서 그 초등 오후 교육과 돌봄 이제 단순히 돌보는 게 아니라 교육을 합친 개념. 그래서 이제 유보통합 어린이집 유치원 합치는 그런 개념까지 해서 아이가 태어나면은 최소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부모가 일하러 나간 사이에 국가가 아이를 대신 교육시키고 돌봐주겠다. 그래서 아마 늘봄학교가 확대가 되면 최소한 이런 점에서 숨통은 트일 것 같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늘봄학교 해도 사실 부모들이 애하고 만나서 한 5시, 6시엔 집에 들어가야 맞아요. 그때 밥도 먹고 그렇죠. 대화도 하고 정서적으로. 그래 이제 애들이 9시, 10시에 자지 부모들이 늦게까지 일하는 환경에서는 뭐 집에 가서 밥 먹고 좀 그냥 10시잖아요. 애들도 늦게 자게 되고 전쟁 아닙니까? 아, 그렇죠. 뭐 근로시간 줄인다고 많이 줄여왔지만 여전히 세계 상위권에 있고 OECD에서 뭐 수위권에 들고 근로시간 줄이는 거는 당연히 이제 같이 병행을 해나가야 되는 문제죠. 저도 뭐 할 말 없죠. 기자라는 직업이 아시겠지만 뭐 8, 9시에 매일 퇴근하는 직업이라 아이들을 거의 약간 저는 이제 좋은 말로 유기농 방목 육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방임을 좋은 말로 풀 뜯어먹고 편하게 방목하고 있는데 집에서 좀 속상하죠. 뭐 어떤 아이를 뭐 막 엄청 잘 키우고 싶어서가 아니라 어쨌든 엄마의 최소한의 돌봄을 해주고 싶은데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럼 이제 해줄 수 없는 정말 그 필수 어떤 일하는 시간 동안의 돌봄은 아까 교수님도 계속 말씀하셨듯이 어린이집이 그동안 많이 이제 그 기본 비용 측면에서는 커버리지를 했지만 지금 또 사회자분 말씀하셨듯이 많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근데 이건 진짜 좀 어려운 문제 같아요. 그렇다고 마구 늘려라 공급 초과를 생각지 않고 그러면 이게 요새 또 전세 비용도 올라가고 막 하니까 이게 그 어쨌든 어린이집 사장님이 아니죠. 원장님도 뭐 그 빌려서 하시는 걸 거 아닙니까? 건물에 들어가서 세내서 하시는 건데 그 비용이 올라가면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실 수밖에 없고 아이는 줄고 그렇다고 거기다 이제 계속 뭐 그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듯이 계속 지원금을 부어가면서 그 숫자를 유지하느냐? 이게 결국에는 근로시간 줄이는 게 같이 가면서 이 숫자도 적정히 유지하면서 여러 가지가 같이 돌아가야 되는 것 같고요. 늘봄이 된다고 해서 나쁠 건 정말 없죠.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보강되고, 그러니까 우리 기존의 방과후가 사실 저는 지금 셋째까지 겪고 있습니다만, 셋째까지 이제 초등학생에 들어가서 첫째 때보다 확실히 질이 악화된 게 느껴지거든요. 왜냐? 그러니까 늘봄이 안 했을 때. 왜냐하면 방과후 가는 애들이 자꾸 줄어요. 저희 애들 학교는 모르겠습니다. 학교마다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자꾸 이제 학원이나 오히려 이런 데로 이제 압박 비용을 쓰시려는 분들이 느니까 방과후 교육도 저렴하고 좋지만 차라리 그냥 학원 돌리는 게 낫다. 우리 애들 기왕에 시킬 거 이 시간에 좋은 학원 어디 영어 어디 수학 이런 데 보내지 뭐 방과후에서 체육시키고 뭐하고 이거보다 낫지 않을까 해서 자꾸 이제 수업의 다양성이 줄더라고요. 3학년쯤 우리 셋째쯤 되니까 그래서 안 그래도 좀 걱정이었는데 늘봄 하면 이제 그런 부분 지원도 늘고 프로그램도 확장된다니까 환영하는데 저는 사실 아주 개인적으로 실효성. 그거 이제 실효성도 결국에 실효성을 담보하는 것은 이게 얼마나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계속적으로 그 지원과 이게 인력이 많이 투입이 되냐인데 이걸 계속 이렇게 뭔가 지자체와 국가 저게 지원으로 하기보다는 결국에는 저는 학교 시간을 좀 늘려줬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아이들한테는 그게 수업으로 느껴지면 또 힘드니까 특히 저학년은. 그렇죠. 그 과거에 이제 2018년도에 한번 늘리려고 했을 때 이제 그런 반발들이 있었죠. 이제 교원분들은 당연히 반발을 하시는 거고 이제 이제 일부 학부모들이 학교를 늘리면 아이들이 피곤하지 않겠냐였는데 우리 뭐 미국이나 이런 데 생각해봐도 미국도 학교 대부분 3, 4시인데요. 근데 그 시간까지 다 아이들 막 공부를 넣는 건 아니거든요. 저학년은 또 저학년에 맞춤 그렇죠. 뭐 그렇게 하면 되니까 했는데 이제 교원분들에게 이제
어떤 부담감을 떠안기는 건 아니고 만약에 이제 이런 게 가능해지려면 엄청난 지원과 처우 개선과 그렇죠. 이런 게 동반이 돼야겠죠. 예를 들어서 뭐 오후 2시부터는 이제 보육 선생님이 새로 온다라든지 뭐 그렇죠? 인력을 보강을 해줄 수도 있겠고 기존 인력 안에서 이제 처우를 엄청 강화해주고 특히 요즘에 할 수도 이제 있겠고. 교사분들도 점점 더 임용이 어려워지잖아요. 그렇죠. 아이들 예. 학령 인구가 이제 줄어들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서울 시내에서도 심지어 초등학교 통폐합이 이루어지는 이런 시대니까 그렇죠. 좀 예. 그런 자원을 잘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 맞습니다. 가져보고요. 예. 0038님 첫째는 늘봄 프로그램 도움을 받았었는데요. 방학 동안에는 늘봄 학교 이용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두 아이의 방학이 걱정스럽습니다. 이제 막 개학이 된 시점에 또다시 방학을 또 걱정하고 계시는 이게 계속해서 돌고 돕니다. 우리 또 다른 분들의 또 사연도 들어볼 텐데요.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4학년 두 아이 키우고 계신 엄마의 사연입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저희 아이는 4학년이고 3살 동생이 있습니다. 사교육비 부담이 엄청 크고요. 일단은 영어 교육 쪽에서 사교육비가 가장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거 개선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천차만별인데 원어민 있는 곳은 거의 이제 50 정도 생각을 해야 되고 영유는 또 다르고요. 아이들 영어를 가르칠 수 있는 뭐 어린이집이나 이런 게 좀 개선됐으면 좋겠어요. 다른 애 비교가 안 되게 영유랑 사교육을 안 시킬 수 있게 나라에서 지원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자녀였을 때는 할인 나중에는 적용은 없어요. 학원에서 전혀 그런 건 없고 현실적으로 학원을 가서 또 경쟁을 해가지고 잘하는 애와 못하는 애가 나눠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덜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역시 사교육 얘기가 빠질 수가 없죠. 아이 한 명을 대학 졸업하는 데까지 키우는데 3억 원이 넘게 든다고 하는데 이게 10년 전 통계라고 합니다. 더 많이 늘었겠죠. 그리고 아이들은 줄어드는데 수가 줄고 있는데 사교육비 총액은 지난해 27조 원 넘어서서 사상 최대치를 계속해서 쓰고 있고 교수님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근데 문제가 네. 그 이제 사교육비 아까 압박 비용이라고 표현했는데 네. 이 압박 여기 비용을 포함되겠네요. 우리가 정책적으로 그러면 소위 말하는 사회보장, 네. 저출산 대응 정책 차원에서 이걸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냐? 이건 절대 아니다. 이건 이제 다른 차원, 교육개혁이라든지 뭐 우리가 뭐 영어 교육, 뭐 AI 교육이었는데 결국 대학 서열에서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아무리 뭘 하더라도 그러니까 결국은 대학 교육 개혁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떤 전반적인 교육 대개혁이 일어나서 예를 들면은 요즘에 글로컬 대학 이야기 나오지만은 그 지역에서 나고 성장한 아이가 그 지역에서 대학을 가고 또 지역의 뭐 인재로서 직업을 얻을 수 있는 이제 이런 구조를 갖춘다든지 뭔가 뭐 먼 이야기 같지만 대한민국 대개조 이제 이런 어떤 그림을 그려야지 아니면은 지금 사실 두 분도 다자녀신데 키우시잖아요. 압박 비용을 많이 안 느끼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하기엔. 그러니까 오히려 다자녀일수록 포기하시는 그런 압박 거죠. 비용을 안 쓰게 돼요. 맞아요. 사교육비도 거의 안 쓰게 네, 되고. 맞아요. 쓰려면 이제 안 되니까 아예 포기. 죄송합니다. 다른 가치죠. 안 쓰는 다른 게 가치. 아니라 못 쓰는 거네요. 못 쓰는 거. 포기죠. 그래서 이게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성장 발전했던 어떤 전략, 선택과 집중, 경쟁, 뭐 서울 수도권 중심 이런 어떤 가치의 변화 내지는 발전 전략의 변화 이런 것들 국가적 구조적으로 봤을 때 어떤 그런 성장 전략, 발전 전략의 변화 그다음에 개인적 차원에서는 또 그래 그래도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어라는 어떤 가치의 변화 이런 것들이 변형되지 않으면 사실 이 압박 비용의 문제는 정책 모험으로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거다 이렇게 봅니다. 전 진짜 정 교수님 말씀 100% 공감합니다. 100% 공감. 그러니까 이게 뭐 어디 학부모 간담회나 이런 데 가보면 저 말씀이 꼭 나와요. 뭐 사교육비가 너무 부담이라서 국가에서 지원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사교육비 어떤 압박 비용을 정책적으로 지원한다? 이건 오히려 더 부추기는 거죠. 이게 그게 맞다라고 국가가 암묵적으로 오케이를 해주는 거고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분명히 지금 말씀하신 어떤 시스템이나 구조적인 왜곡된 부분들이 있잖아요. 저는 얼마 전에도 굉장히 흥미로웠던 게 저희 그 직원 한 분이 이제 퇴사를 하시면서 어디 입학을 하신대요. 근데 그 해당 대학에서 보는 점수가 오직 영어 점수라는 거예요.
그 뭐 다른 이제 자잘한 어떤 자격 조건들이 있긴 하겠지만, 근데 이런 식으로 저희가 영어에 대한 너무 그런 우대 시스템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어떤 어디를 들어가고 입사하고 입학하고 할 때 평가에 대한 어떤 질적인 그 고양을 하려는 생각은 안 하고 손쉽게 영어 점수 하다 보니까 어머님들은 저 때도 그랬거든요. 제 친구도 지금 의대로 편입한 친구가 있었는데 같이 대학 다닐 때 그 친구 유일하게 가지고 갔던 성적이 영어 성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게 가능했던 걸 봐온 이제 어머님 아버님들은 영어는 약간 기본이 되는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영어 혹은 뭐 이제 몇 가지 그런 기본 점수 하나 따면 확 그 고양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에 지금 사교육이 몰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약간 구조적인 부분이 바뀌어야지, 아니고서 저 지금 이렇게 돼 있으니까 영어 뭐 학원에서 비용을 지원해 준다. 사실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시험 입학 제도랑도 맞닿아 있는 부분인데, 얼마 전에 저는 이제 자녀를 싱가포르에 보낸 분 얘기 듣고 충격을 받았는데, 우리나라는 수학 어떤 주관식 정답 틀리면 땡이잖아요. 0점이잖아요. 그 문제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10점짜리 문제가 있는데 풀이 과정을 다 잘 썼어요. 근데 정답만 틀렸어요. 그러면 이게 10점짜리가 0점이 아니라 한 7점, 8점이라고 준다는 거예요. 선생님의 재량에 의해서. 이게 더 공정한 것 아니냐, 이런 그렇죠. 이야기도 하시고, 물론 이거 본 사람마다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숫자는 조금 틀릴 수 있는 위험을 각오하고 예를 들면 독일에서 의대를 가잖아요. 우리 의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능 그렇죠. 만점 막 거의 받아야 되고. 뭐 이공계 지원자가 줄어들면서 의대에 몰리는 것도 국가의 지속 가능 발전에 굉장히 큰 위협 요소이기도 하고. 근데 그렇죠. 의대생을 100명을 뽑을 때 신입생을 한 20명 정도는, 20명일 수도 있고 30명일 수도 있어요. 숫자는 조금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응급구조사나 간호사나 요양보호사를 했던 경험자들을 그 경험을 가지고 뽑는단 말입니다. 뭐 수능 성적 뭐 3등급 4등급 돼도. 그러니까 이게 뭔가 왜 훌륭한 의사란 무엇이냐? 뭐 암기를 잘하는 사람도 훌륭한 의사지만 환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고 인간에 대한 이해, 타인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또 훌륭한 의사다. 그래서 성적만 가지고 의대생을 안 뽑는단 말이에요. 이제 이 정도 변화는 우리가 이제 그렇죠. 각오해야, 아니면 시도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압박 비용에 올무에서 해방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게 사실 선진국적인 사고 방식일 수 있는 거고요.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사교육을 또 왜 이렇게 많이들 시키느냐. 성장 사다리를 올라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나보다는 우리 자식이 더 잘 자랐으면 좋겠고 더 배웠으면 좋겠고. 근데 그 성장 사다리가 또 치워질 수가 있는 게, 한국은행 보고서에도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상위권 대학 진학은 부모의 경제력이 크게 좌우한다. 소득 불평등이 또 교육의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게 또 엄연한 현실인데, 이것도 참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이나 영국 같은 나라들도 분명히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에게 물려지는. 그래서 부모가 대학을 가면은 자녀들도 대학을 가는 확률이 높아진다. 있어요 분명히. 네. 뭐 자본주의 사회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100명 중에 80명 그렇게 뽑아도 20명은 다른 경로를 통해서 뽑는 어떤 그런 그렇죠. 어떤 이제 새로운 시도. 우리한테는 새로운 시도고 거기는 루틴이 된 뭐 이제 이런 어떤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걸 사회 구성원들이 받아들일 수 있고 또 그러면 결국 이제 국가가 이런 시도를 제대로 못하는 것 중에 하나는 또 대중의 압력도 있어요, 사실. 대중의 압력이. 예, 우리나라 크죠 그거. 예, 이 방송을 들은 청취자 여러분들도 그렇고 대중들이 또 요구를 하고 또 국가가 또 받아들이고 정치권이 받아들이고 보통 이제 선순환 구조겠죠. 네, 저도 진짜 그 입학을 하고 뭔가 취업을 할 때 일종의 그 계급 믹스가 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이제 선발 그 시스템들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는 누가 봐도 성적순 혹은 심지어 수시를 들였지만 수시의 여러 항목들조차 열심히 돈 들여서 학원 다녀서 훈련하면 좋은 점수 받을 수 있는 시험 잘 보는 방법. 시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돈과 권력을 가진 부모가 그만큼 아이 시키면 더
저기가 잘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런 아이들이 당연히 잘 가고 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나라나 어느 정도의 이제 상류층 자제들이 또 이제 상류층에 또 가게 되는 그 정도는 있죠. 근데 우리나라가 그게 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렇게 사람을 올리는 과정에서 그 과정 평가 시스템들이 너무 구조적으로 왜곡돼 있고 잘못돼 있다. 그 부분들이 먼저 고쳐져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윤정님이 일찍 결혼한 친구들은 빚은 적은 편이지만 사교육비로 허덕이고 있고요. 저는 빚이 많고 육아휴직이 없는 프리랜서라서 아이를 원하지만 용기가 안 납니다. 이렇게 또 프리랜서 일을 하시는 분들, 뭐 앞에서 자영업자분들도 이야기를 했지만 시간이 돈인 분들한테는 이게 더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면도 있습니다. 그 사교육비 경감 프로그램도 정부가 좀 가동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시험도 EBS 위주로 내는 것도 그렇고 춘천, 광주, 부산 12지역을 우선 뽑아서 뭐 예비교사랑 수학 1:1 멘토링을 하거나 자체 뭐 인터넷 강의 등을 보급하는 방식 이런 거는 좀 어떻게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까요? 근데 결국 그렇게 해서 대학을 1등, 2등, 3등, 4등 성적순으로 또 간다.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뽑는 방식이 똑같은. 네, 그러니까 이게 뭐 1:1로 하든 AI 뭐 교육을 시키든 영어 뭐 원어민 선생님들을 무료로 보내주든 네. 저희가 뭐 이런 구조적인 개혁을 하지 않으면 사실 뭐 계속 이제 입학 뭐랄까요 그 성적만 시험에 합격선의 기준만 올라가겠죠. 근본적인 그러니까 계속 경쟁해서 사람들이 지치게 되니까 그게 또 서울 수도권으로 집중이 되면서 사실 이게 또 교육제도하고도 이제 같이 맞닿아 있는 부분인데 또 아이들이 이제 1년 한 20만 명 가까스로 태어나는 그런 시대다 보니까 대학들은 벚꽃이 지는 순서대로 문을 닫는다는 그렇죠. 얘기도 있고 오히려 인서울대학 가기는 과거보다 경쟁률이 낮아졌기 때문에 더 좋을 수도 있다. 이런 웃지 못할 이야기도 나오는 거고요. 7256님 오늘 결혼기념일 9년 차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아들이 초등학교 2학년이고 저는 자영업, 아내는 직장 생활하는 맞벌이입니다. 나중에 저희 부부가 늙어서 없어지면 아들이 외로울까 봐 둘째를 낳아주고 싶은데 생활이 힘들어지니 쉽지가 않네요. 그러니까 참 저도 아이들 싸울 때마다 하는 얘기인데 엄마 아빠 없어지면 너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자녀를 낳지 않는 분들한테는 해주는 말이 오직 부모만이 해줄 수 있는 단 한 가지. 형제 만들어주는 거. 오직 이거는 부모만이 해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이미지 기자도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저는 그런 얘기 엄청 많이 하죠. 저는 집에서 약간 그 사운드 오브 뮤직 폰트랩 대령처럼 늘 아이들에게 세뇌를 시키고 있거든요. 집에서 어떤 다자녀로의 질서 그리고 다자녀로서의 혜택 너희가 얼마나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 너희의 삶에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지 그러니까 막 그게 막 강제로 이렇게 뭐 주입을 한다기보다는 워낙에 요새 그런 부정적인 얘기들이 많으니까 저는 그런 심리적인 효과도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이제 직접 육아를 경험해보지 않고 뭐 해도 막 이렇대 저렇대 막 지옥이래 막 하니까 막 선뜻 더 다가서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저희 아이들에게는 계속 얼마나 좋은지 우리가 행복한지 또 엄마도 너무 행복해. 겁나게 바쁘지만 행복해 뭐 이렇게 많이 자주 얘기를 해주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인구 위기를 이야기하는데요. 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잘못된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일면 왜 숲이 사라지는 거는 나무 한 그루 한 그루가 사라지니까 숲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예. 사실 인구 위기의 출발은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가 관계를 맺지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또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려고 생각을 안 하고 또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으려고 생각하지 않는 일종의 이제 관계의 위기, 가족의 위기입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관계의 위기, 가족의 위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자꾸 총량으로서 인구를 관리하겠다. 그래서 이제 정책적으로 뭐 아니면 우리가 인구 위기 하면서 접근을 하다 보니까 개인이 왜 아이를 낳지 않는지, 왜 어려워하는지, 개인이 또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논의는 많이 없는 거죠. 네, 그래서 분명히 구조적인 요인이 있는데 일단은 이런 압박 비용에서 부모들이 이제 그래도 이제는 달라질 수 있을 거야. 그런 희망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 어떤 정책 로드맵도 제시할 필요가 있고 당장 급한 거는 일단은 아이 낳은 부모들이 일가정 양립하면서 내 노후가 불안하지 않아야 돼요. 맞아요. 네, 그러면은 조금 달라질 수 있겠죠. 그렇죠. 그걸 보면 미혼이 지금 비혼되고 있는데 비혼이 다시 미혼으로 될 수 있고 미혼이 또
기혼으로. 뭐, 기혼으로 갈 수도 있고. 그쵸. 예. 그 청년들에게 롤 모델이 없잖아요. 맞아요. 일가정 청년들은 양립을 하는. 어쨌든 결정을 할 때 윗세대들을 보고 결정을 하거든요. 선례를 보고 어땠나? 근데 그들이 막 죽겠다, 지옥이다 막 이러면 당연히 선뜻 다가가기 힘들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청년들을 비난할 수도 없는 게 이게 개개인의 선택이긴 합니다만 약간 진화론적인 관점에서도 저는 보거든요. 그게 뭐냐면 동물도 본인이 새끼를 낳았을 때 이 새끼를 안전하게 키울 수 그렇죠. 없는 환경이라면 새끼를 안 갖는다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또 한국 사람들은 어떤 변화에 굉장히 기민하게 반응을 하는 똑똑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회 환경에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행동하는 게 어떻게 보면 약간 정상적일 수도 있는 당연한 거예요. 사고인 거죠. 합리적인 네, 선택이죠. 맞아, 합리적인 네. 선택이죠. 그렇죠. 그런 진짜. 개개인의 합리적인 선택이 모여서 인구 소멸 위기로 사실은 가는 거니까 이걸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적인 거, 구조적인 것부터 이제 바꿔나가야 된다. 저희가 또 그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아이고 벌써 시간이 다 흘러가고 있네. 1319님 아이 한 명 낳으면 5천만 원씩 정부에서 지급하면 어떨까요? 용자 주택 지급도 하면서 막 이런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이 참 극단적인 상황이어서 이런 극약 처방도 필요한 것 아닌가 이런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많고요. 끝으로 약간 그런 거는 어떻게 보세요? 뭐 예를 들어서 아이 한 명 낳으면 몇 천만 원, 뭐 1억 이런 식의 정책은요? 그런 현금성 지원이 네. 결혼을 하느냐 마느냐, 아이를 낳느냐 마느냐라는 선택의 기로에 놓인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회에 결혼을 기피하고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구조적인 요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특히 이제 엄마들의 독박육아 경력 단절이나 아빠의 부양 부담 이런 흐름을 이제 저출산의 흐름을 반전시키기에는 좀 역부족이지 않겠느냐. 좀 더 다른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서울여대 정재훈 교수님 그리고 동아일보 이미지 기자 함께했습니다. 긴 시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152님이 위인급 다자녀 부모들의 이야기 공감하면서 들었다고. 아이들에게 더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하지만 그래도 행복합니다. 영화 어바웃 타임처럼 아이들을 낳기 전의 과거로는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그렇죠. 저희가 부부는 가족의 중심, 아이는 우리의 행복, 온 마을이 함께 키우는 아이까지 이렇게 우리 아이 우리 미래 특집방송 3부작으로 함께 했는데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가 같이 고민하고 해결 방안도 같이 또 만들어 가보겠습니다. 잠시 후 10시부터는요. 원탁의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각종 이야기 함께 해주시죠. 뉴스 듣고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뵙겠습니다.